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본격적인 재무제표 분석을 하기 이전에 먼저 재무제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바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재무상태표까지 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손익계산서의 개념 한번 봅시다. 손익계산서란 무엇인가? 자, 손익계산서는 말 그대로 손해, 그죠?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죠. 손해 또는 이익을 계산을 해보자. 계산을 하는 그 문서.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살펴보면, 자,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자, 수익은 얼마나,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발생했는가. 그래서 그에 따른 이익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익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 수익 항목 그리고 비용 항목,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이익은 얼마다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익과 비용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익 정보,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때 경영성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활동에서 거둔 성과, 경영성과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다. 자, 손익계산서는 크게 보면, 자,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손익계산서의 이제 구조를 보여주는 것인데, 자,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자, 크게 이제 수익에서, 자, 비용을, 자, 차감을 해서 이익을 산출하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우리는 이 수익의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경제적 효익이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경제적 효익이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경제적 효익의 증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가분. 비용은 반대로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이죠. 자, 그래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 효익의 순증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짜여져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이야기할 때, 자,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총포괄손익이라는 개념을 먼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총포괄손익.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총수익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경제적 효익이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하는 겁니다. 경제적 효익이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는데, 자, 그 수익이 이만큼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비용을 빼죠.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회계 기간 동안에 경제적 효익이 얼마만큼 감소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비용인데, 그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그러니까 증가분에서 감소분을 빼주면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이익 또는 손실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익이라고 하죠. 손익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손익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손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총포괄손익이다 이렇게 불러요. 총포괄손익. 그러니까 전체 경제적 효익의 증가분에서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을 차감을 해서 구한 이 손익을 우리는 총포괄손익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게 왜 총포괄손익이냐? 자, 수익 중에는 단기
손익에 반영되는 수익이 있고요.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수익이 있어요. 당기 손익에 반영하는 수익이 있고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수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설명할 때는 주로 뭘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했냐? 주로 당기 손익에 반영이 되는 수익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어요. 그죠? 뭐 대표적으로 수익 항목에 뭐가 있습니까? 매출도 있고요. 매출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수수료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임대료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이자 수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것처럼 자, 그건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손익계산서의 수익 항목으로 다 들어가잖아. 그거는 다 당기 손익에 반영이 되고 있는 수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경제적 효익의 증가분이긴 한데 당기 손익에 반영이 되지 않는 수익 항목도 있다 이겁니다. 자, 수익도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보면 두 개로 갈라집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뭐가 많냐? 당기 손익에 반영이 되는 수익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금액도 더 클 겁니다. 그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겠지만 이제 비중이 이게 훨씬 크다 이거예요. 비중이 훨씬 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당기 손익에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럼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비용도 당기 손익에 반영이 되는 비용도 있고 당기 손익에 반영이 되지 않는 비용이 있어요. 비용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비용을 설명할 때 주로 설명을 할 때는 요 당기 손익에 반영되는 비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어떤 비용이 있습니까? 매출 원가도 있고 각종 판매 관리비도 있고 이자 비용도 있고 다 당기 손익에 다 반영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당기 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손익, 총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 결국은 당기 손익에 반영이 되는 손익, 그걸 우리가 이제 당기 순이익 또는 손실이 나오면 당기 순손실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당기 순이익 또는 당기 순손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 손익에 반영이 되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나오는 순이익이 이제 당기의 순이익, 당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당기 손익에 반영이 되지 않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 바로 뭐냐? 자, 이거 전체가 총포괄 손익이에요. 그죠? 요거 전체가 총포괄 손익인데 총포괄 손익 중에서 당기 손익에 반영이 되는 당기 순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손익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기타 포괄 손익 이렇게 부릅니다. 기타 포괄 손익. 그래서 결국 총포괄 손익은 뭐하고 뭐로 구성된다? 당기 순손익에다가 기타 포괄 손익으로 구성이 된다 이겁니다. 구성이 된다. 자, 이 구조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당기 손익에 반영이 되는 수익, 비용, 그래서 당기 순이익까지 표시한 것을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손익계산서 이렇게 말을 하고요. 당기 손익에 반영되는 수익, 비용, 이익뿐만이 아니고 전체 총수익과 총비용 그리고 총포괄 손익을 아우르는 전체를 다 보여주는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개념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총포괄손익하고 이제 자본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아까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나온 당기순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당기순이익은 결국은 경제적 효익이 증가한 거죠.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면 어쨌든 자본 항목에 반영이 돼요. 그죠? 자본 항목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본 중에서도
자본 항목 중에서도 어떤 자본 항목에 반영이 되느냐.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돼요. 이익잉여금에.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결국 당기순이익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바로 이익잉여금이다 이겁니다. 이익잉여금이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즉 당기손익에는 반영되지 않는 기타 포괄손익이 반영이 되는 자본 항목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저 누계라고 했잖아요. 누계. 누계가 뭡니까? 누적시켜서 계산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적 계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결국 기타 포괄손익을 누적시키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 항목입니다. 그래서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것과 반영되지 않는 것을 자본 항목 중에서 구분해서 이익잉여금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렇게 구분해서 자본 항목에 반영시키고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총 포괄손익 항목을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아까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어떤 걸 반영을 하고 어떤 걸 반영하지 않는 거냐? 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자, K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자, 당기손익 항목하고 기타 포괄손익 항목을 뭐에 따라서 구분한다라는 기준,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은, 어떤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냐? 기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익과 비용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별도로 요거는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야 라고 정해두고 있지 않는 한은 어디에 반영하는 거다? 당기손익에, 즉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수익, 비용, 그리고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반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 알아야 되겠어요? 기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이라고 했으니까 기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KIFRS에서는 자, 유형 무형 자산의 재평가 잉여금, 그리고 자, 재평가 유형 무형 자산을 이제 원가 모형이 아니라 재평가 모형,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재평가 모형을 적용했을 때 그때에 나타나는 자, 재평가 잉여금, 그 공정가치가 유형 또는 무형 자산의 공정가치가 상승했을 때 그 상승한 것만큼 재평가 잉여금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 재평가 잉여금 그리고 일부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손익, 자, 이것도 역시 공정가치로 평가했을 때의 평가손익이죠. 자, 재평가 잉여금이나 자, 일부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손익이나 자,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은 뭡니까? 공정가치로 평가를 했을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니까 공정가치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공정가치 평가 손익이나 재평가 잉여금 등을 자, 기타 포괄손익 항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등이라고 했으니까 이 외에도 몇 가지 항목이 또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는 자, 이런 것을 들 수 있겠다. 이런 것 등을 제외하고는 다 일단은 당기손익에 반영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것 말고는 자, 그렇게 KIFRS에서는 정하고 있다. 자, 그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결국은 비슷합니다. 별 다를 거 없어요. 자, 포괄 이익의 구성 요소에 대한 분류 기준으로 미래의 지속성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지속성. 결국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냐. 자, 그런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좀 애매하죠. 좀 추상적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지속성이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기타 포괄손익 항목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자, 이게 이제 앞에서 나왔던 KIFRS에서 말했던 일부 금융자산의 평가 손익하고 이제 유사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시 유형자산의 재평가 잉여금, 해외사업 환산 손익 등등. 자, 이런 부분에서 손익이 발생하면 자, 이런 것은 이제 미래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은 아니다. 간헐적으로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기타 포괄손익 항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항목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기 손익에 반영을 시키라는 겁니다. 당기 손익에 반영을 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당기 손익 항목을 살펴보면 자, KIFRS에서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당기 손익 항목으로 뭘 표시를 하라고 KIFRS에서 정하고 있냐? 당기 손익 항목으로 손익계산서에서는 어떤 것을 표시하라. 자,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앞에서 말했지만 자, 기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은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게 일단 원칙이고 그리고 이 손익계산서에서는 최소한 요것만큼은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최소한의 표시 항목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표시 항목으로 뭘 보여주고 있냐? 자, 일단 수익, 그리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 수익은 별도로 표시한다. 자,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 수익. 이건 주로 여러분들 회계, 재무회계를 배울 때 사채 회계를 배우면 그때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은 그런 자세한 회계 처리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 정도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 수익은 별도로 표시한다. 어쨌든 수익은 최소한 표시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자, 금융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자 비용 같은 그런 금융원가는 최소한의 표시 항목으로 손익계산서에서 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대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 손익의 순손익에 대한 지분. 자, 여기 이제 지분법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KIFRS는 기본적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설명했냐? 자,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자, 지배 회사가 있고 종속 회사가 있다. 지배 회사가 있고 종속 회사가 있는데 그럼 이 지배 회사, 종속 회사는 어떤 관계냐?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 종속 회사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50%를 초과하는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우리가 지배회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런 지배를 받는 회사를 우리가 종속회사 이렇게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이런 지배와 종속회사는 결국은 경제적 이 명목상으로는 별도의 회사처럼 보이지만 종속회사의 50%를 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두 회사는 한 몸이다 라고 했고 자, 한 몸이기 때문에 두 회사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한 회사로 보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라.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연결 재무제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50%가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30%,
2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회사하고 자, B라는 회사, A 회사와 B 회사가 있는데 자, 이 두 회사 사이에 이러한 지배 종속 관계는 아니야. 지배 종속 관계는 아닌데 이 A 회사가 B 회사에 대해서 B 회사가 어떤 경영 의사 결정을 B 회사가 하는데 그 B의 의사 결정에 A가 영향력을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친다 이거예요. A가 B한테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쳐서 B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근데 지배 종속 관계는 아니야. 자,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자, 이 의미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의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의한 영향력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의한 영향력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러한 유의한 영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가장 기본적인 게 20% 이상이에요. 20% 이상. 당연히 50% 넘게 당연히 그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50%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지분을 2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일단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와 B 사이에 A가 B 지분의 20% 이상의 어떤 지분을 A가 가지고 있다면 자, 그때 이 A 회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A 회사는 B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죠? A는 B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고 B 회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기업이다 이렇게 불러요. 관계기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투자회사와 이러한 관계회사 사이에 있을 때 이때는 A가 결국은 B의 지분, 즉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주식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지분법이다 하는 겁니다. 지분법이다. 그러니까 지분법은 예를 들면 이 관계 기업이 예를 들면 당기 순이익으로 만약에 100원을 당기 순이익에 100원이 나왔다. B가. 그러면 이 20%를 가지고 있다 합시다. A가. 그러면 이 100원의 당기 순이익 중에는 20%면 얼마입니까? 100원의 20%면 20원이죠. 20원만큼은 A의 지분이잖아요. 그죠? 20원만큼은 A의 지분인데 그 당기 순이익 100원 중에서 20원만큼은 어디에 반영하냐? A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반영을 해버리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A가 당기순이익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B가 당기순이익이 100원인데 그 지분 20%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 20원만큼은 A의 가치가 올라갔다. A의 주식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바로 반영을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지분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지분법 적용 대상이 있을 때, 자, 그 지분법 적용 대상인 관계기업 등의 그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반드시 손익계산서에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정보니까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중단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단일금액, 중단영업 좀 이따가 우리가 공부할 텐데 중단영업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금액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손익계산서에 표시를 하라. 자, 이렇게 제시를 보여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KIFRS에서는 원래는 영업이익을 구분 표시하라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가 이후에 자, 이 개정이 되면서 이 KIFRS에서도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을 구분 표시할 것을 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도 역시 구분 표시해서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손익 항목을 표시하지 말라. 금지. 특별손익 항목을 표시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특별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 영업손익도 아니고 영업외손익도 아니고 아주 특별한 손익이다 라고 손익계산서에 특별손익으로 못 박아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금한다 이겁니다. 왜 금하냐? 자, 어떤 것을 특별손익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특별손익이 아니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자의성이 개입된다. 주관적이고 자의성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아니냐. 주관적인 그런 자의성이 개입된다 하는 거고, 자, 특별손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이후에 나중에는 또 영업손익하고 관련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구분해서 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시 금지입니다. 금지. 자, 이 부분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도 역시 이제 비슷한데, 자, 구분 표시 항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출액, 수익 항목, 그다음 매출원가 비용 항목, 그래서 매출 총 손익을 표시해 주라.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자, 표시하고 그다음에 영업 손익을 표시해 주라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표시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익, 그다음에 계속 사업 손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 그 다음에 계속 사업 손익. 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익이 100원이고, 만약에 이 100원에 대한 법인세 비용이 20원이라면 계속 사업의 손익은 80원이겠죠. 자, 그걸 표시해 주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계속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 계속 사업하고 반대되는 게 중단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계속 사업, 중단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단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 사업 손익을 표시를 하고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후에 손익을 표시하고 당기 순이익도 손익계산서에 반드시 표시해 주라라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표시를 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 판매업, 그다음에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자, 매출 총 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총 손익은 생략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이 구조대로 하면, 자, 매출액에서, 자, 매출 원가를 빼면, 원래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죠. 그 매출 총 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나오는 구조다 이거예요. 원래 영업이익이 나오는 구조다. 자, 영업이익이다. 그러니까 이 매출 수익은 영업에서 나온 수익이고 이 매출 원가와 판관비 이 두 가지가 영업활동에서 나온 비용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영업비용 항목인 거예요. 영업비용 항목. 결국은 영업수익 항목에서 영업비용 항목을 빼니까 영업이익이 나왔다. 자, 이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제조업이라든가 판매업이라든가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자, 영업비용 중에서 이것이 매출 원가냐 아니면 판관비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조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조업은 한마디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즉 제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장이 있고,
그 공장에서 이제 제조를 하게 되죠. 공장에서 제조를 하게 되고, 공장에서 제조를 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 이제 판매장에 가는 겁니다. 판매장. 판매장에 가서 이 판매장에서 이제 판매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조업이나 판매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 판매장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우리가 제조 원가잖아요. 그죠? 제조 원가가 되어서 이 중에서 판매가 되면 이거는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라고.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고, 자, 이 판매장, 판매 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판관비로 가는 거라고. 자, 이렇게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숙박업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숙박업. 숙박업이라고 하는 것은 숙박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종업원이 있다. 회사에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종업원이 있어요. 그럼 이 종업원의 노동력을 우리는 회사가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 노동력을 사용하고 나서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업원에 대해서 지급한 이 급여를 매출 원가라고 봐야 돼? 판관비라고 봐야 돼? 애매하죠. 애매하단 말이에요. 왜? 이 숙박이라는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제조 활동을 하는 거, 판매 활동을 하는 게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로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자, 매출 총이익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다. 매출 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조업이나 판매업, 건설업처럼 자, 제조 활동하고 판매 활동하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로 영업 비용을 매출 원가, 판관비로 구분해서 이렇게 매출 총이익도 나오고 영업 이익도 나오고 구분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업종은 매출 총손익을 생략을 해도 된다 이겁니다. 왜? 판관비와 매출 원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요걸 묶어 가지고 그냥 이걸 전체가 다 그냥 영업 비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더 실질에 맞다 이겁니다. 실질에. 자, 그 이야기다. 그다음에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방법. 아까 우리가 자, 손익계산서를 이해하려면 손익계산서가 뭐냐, 포괄손익계산서가 뭐냐, 자, 그래서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거냐, 아닌 거냐,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포괄손익, 전체 총 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건 당기순이익이고, 여기에다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기타 포괄손익을 합치면 총 포괄손익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 자, 이 수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수익에서 자, 거기에서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비용을 빼면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죠. 그럼 뭐가 나와요? 당기순이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수익을 더해주고, 당기손익에 미반영되는 수익을 더해주고, 또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미반영되는 비용을 빼주고 해서 요 두 개 당기손익에 미반영되는 수익에서 미반영되는 비용을 빼면 이 자체가 뭐가 됩니까? 이게 기타 포괄손익이잖아요. 그죠? 이게 자체가 기타 포괄손익이니까
기타 포괄손익이 되는데, 자, 당기순이익에서 기타 포괄손익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뭐가 나올 거다? 총 포괄손익이 나올 거다. 이겁니다. 자, 이건데, 자,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수익하고 비용은 수익과 비용을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를 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수익 따로 비용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요거 따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요거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왔겠습니까? 기타 포괄손익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 요 기타 포괄손익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겁니다. 기타 포괄손익, 한마디로 순액인 기타 포괄손익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산출한다? 총 포괄손익을 산출하는, 자,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거 앞에서 제가 설명한 거죠? 자, 구체적으로는 요거를 완전히 하나의 손익계산서로 묶어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이걸 그냥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방법. 그걸 우리가 요거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거, 반영되지 않는 거, 그래서 총 포괄손익까지 나왔으니까 요거 전체를 그냥 하나의 포괄손익계산서로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재무제표 이용자한테 제공해 주는 방법. 그게 이제 하나의 보고서로 제공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의 보고서. 자,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자, 그냥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에는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수익과 그리고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비용을 빼서 뭘 계산한다? 여기서는 당기순이익까지만 계산해요. 그러니까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것만 표시합니다. 손익계산서. 그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이 당기순이익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총 포괄손익까지 계산하는 손익계산서를 하나 더 만든다.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포괄손익계산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 우리가 말하는 손익계산서 하나, 포괄손익계산서 하나. 이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뭐에서부터 출발한다? 당기순이익에서부터 출발해서 만드는 포괄손익계산서 하나. 자, 이렇게 두 개의 보고서로 만드는 방법.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자, KIFRS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두 개의 보고서로 만드는 방법, 두 개 다 모두 가능하다. 모두 가능하다. 그냥 선택해서 적용하면 돼요. 모두 가능하다. 자, 모두 가능하다고 하면 구태여 두 개의 보고서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자,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게 좀 더 간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뭐라고 하고 있냐?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이냐면 2번의 방법이에요. 2번의 방법이다. 그래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2번의 방법이다. 어떤 거? 자, 일반 손익계산서 따로.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은 포괄손익계산서를 하나 만들어서 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다? 자, 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주석으로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석으로 표시하라. 그래서 손익계산서 요거를 구분해서 딱 하나 보여주고 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이거는 어디에? 주석에 포함해서 주석 항목으로 보여줘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두 개의 보고서를 만들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때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표시하라 하는 내용. 사실 수익과 비용의 총액 표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자,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서로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서로 상계하지 말라. 각각을 다 보여주라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이미 설명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수익과 비용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자, 그 수익과 비용 항목의 성격 그리고 금액을 별도로 공시하라. 뭐 중요하니까 당연히 별도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KIFRS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도만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재고자산을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한다. 자, 결국은 이 내용은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을 말해주는 내용이죠.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에 관련되는 내용이고, 다음에 유형자산을 회수 가능액으로 감액한다. 자, 이것도 역시 일종의 평가 손실인데, 자, 회수 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하는 내용은 이건 역시 이제 손상 차손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활동에 대한 구조조정, 다음에 구조조정 충당 부채 환입, 기업 활동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을 때, 기업에 있어서 구조조정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투자자산의 처분, 자, 이런 내용도 역시 수익비용 항목에서 중요하게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중단 영업이 있는 경우, 소송 사건과 관련한 부분, 기타 충당 부채 환입, 자, 이런 것들을 예시로 보여주면서 자, 수익 비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익 비용 항목이 중요하면 그 성격이나 금액을 별도로 보여줘라.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손익계산서에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비용의 분류입니다. 비용의 분류. 자, 먼저 우리가 KIFRS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자, 손익계산서에서 비용,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분류할 때 그 비용을 성격별 분류법이라는 거 하고 기능별 분류법이라고 하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IFRS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성격별 분류법은 뭐고 기능별 분류법은 뭐냐? 자,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성격별 분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비용을 분류할 때, 예를 들면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 왜 변동합니까? 원래 창고에 얼마가 있었는데, 뭐 제품을 팔았다든가, 그죠? 제품을 판매하면 제품의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죠? 제공품이 있었는데 제품으로 완성이 됐다든가, 그러면 제공품에 변동이 생기겠죠. 자, 그와 같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 종업원에 대한 급여, 감가상각비 등등 해서, 자, 성격별로 유사한 것들끼리는 모으고 성격이 다른 것끼리는 분리시키고 구분하고, 자, 이렇게 구분하라는 거야, 비용을. 자, 그게 이제 성격별 분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성격별 분류법은 비교적 이제 적용을 하기가 간편하고요.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적습니다. 왜? 비용의 성격에 따라서 그냥 구분만 시키면 되니까 어떠한 자의성을 개입시키는 그런 여지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성격별 분류법에 따라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합니다. 왜? 비용을 성격별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 성격별로 구분해 놓은 그 비용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그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아, 이러이러한 성격의 비용이 자꾸 증가하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금이 계속 나가겠네? 하는 것들을 쉽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하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기능별 분류법이라고 하는 비용의 분류법은 흔히 우리가 이제 매출 원가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매출 원가법. 자, 이때는 비용을 뭐라고 구분하냐? 매출 원가, 그리고 물류 원가와 관리 활동 원가. 자, 물류 원가와 관리 활동 원가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판관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 관리비. 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물류 원가와 관리 활동 원가 등 자, 기능별로 비용을 구분하라 이거예요. 자, 이러한 기능별 분류법은 자, 이 재무제표, 이 손익계산서를 이용하는 손익계산서를 보고 있는 그 이용자에게는 오히려 보기 편합니다. 보기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목적 적합한 방법이고, 그런데 자, 이 부분은 장점인데 자, 이러한 기능별 분류법에서는 자의성이 개입될 수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또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 성격별 분류법에는 자의성 개입의 여지가 적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러한 기능별 분류법은 자의성 개입이 가능하다. 자, 이러한 단점이 있다 이거예요. 사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뭐 대충 알기는 알겠는데 또 약간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근데 뒤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기능별 분류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KIFRS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KIFRS는 뭘 더 선호하고 있다? 성격별 분류법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능별 분류법을 사용하더라도 성격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손익계산서 표시 항목에 있었잖아요. 매출 원가를 표시하라, 판매 관리비를 표시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기능별 분류법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적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용의 분류에서 기능별 분류법, 성격별 분류법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를 조금 이러한 예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가 있다. 자, 여기 이제 제조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도 하고 판매 활동도 하는 그런 본사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져 있다. 자, 근데 이 공장이 이제 건물을 생각하면 이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이게 10,000원이 있어요. 자, 본사도 건물이 있겠죠. 자, 본사 건물에도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감가상각비 20,000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묶어보면 성격은 어떻습니까? 둘 다 건물의 감가상각비라는 면에서 성격이 같습니다. 그죠? 일단 같은 계정강은 명칭을 쓰고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같은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잖아요. 성격이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성격별로 분류해 보면 이거는 묶어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얼마? 금액은 30,000원입니다. 여기 요 표시 잘못되어 있는데 요거 30,000원이에요. 자, 성격별 분류법으로 보면 감가상각비는 30,000원이다. 건물 감가상각비 30,000원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성격이 같으니까. 자, 그런데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기능이 뭐가 달라지냐? 자, 이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공장 건물이라는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게 된 거죠. 자, 그것 때문에 나온 이 비용이 바로 감가상각비예요. 그렇죠? 요거는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품의 제조 활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조 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조 원가로 들어갔다가 자, 그 제조 원가 중에서 이제 제품이 판매가 되면 판매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가 됩니까? 매출 원가가 되겠죠. 매출 원가가 되겠죠. 자, 만약 이 제조 원가가 이게 100원이야. 100원이고 제품이 10개 생산이 됐어요. 그러면 한 개당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한 개당으로 보면 10원이죠. 자, 그런데 판매가 된 것은 100개가 다 판매된 게 아니고 판매가 된 것은 그 중에서 70개가 판매가 되었다. 그러면 한 개당 10원이 되니까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은 얼마가 돼요?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은 자, 700원이 될 겁니다. 700원이 될 거예요. 전체 제조 원가 얼마였습니까? 100개고
10원 100개고 이게 100원이었나? 이게 100원이었죠. 100원이고 이게 10개니까 한 개당 10원. 자, 그다음에 10개 중에서 이게 70개가 아니고 7개라고 합시다. 자, 7개가 10개 중에서 7개가 판매되었고 한 개당 10원이니까 자, 매출원가는 얼마가 돼요? 700원이 아니고 70원이 되겠죠. 그래서 자, 제조 원가 총 100원 중에서 매출 원가가 된 것은 70원입니다. 그죠? 결국은 이 감가상각비는 제조 원가가 되었다가 다음에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장이 아닌 이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이 본사 건물은 기본적으로 제조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자, 이 건물은 판매 관리 활동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는 제조 원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의 감가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 다른 거예요. 기능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같은 감가상각비지만 기능이 달라진다. 하나는 비용 중에서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하나는 판관비가 되는 거다. 기능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비용이 분류가 되면 이거는 이제 기능별 분류법이 되는 겁니다. 기능별 분류법. 자, 성격별 분류, 기능별 분류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이익의 구분 표시 나오는데 자, KIFRS에서는 자, 수익에서 매출원가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물류원가 등 포함해서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반드시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해서 표시하라고 분명히 돼 있다. 아까 나왔죠. 영업이익 구분 표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특수성, 매출 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자, 매출 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의 특수성이 있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아까 이거는 제가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설명할 때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설명할 때 숙박업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구분하기 어렵다. 자,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용을 굳이 판관비, 매출 원가 구분하지 말고 그냥 묶어서 그거를 영업비용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업수익은 결국 매출을 말하는 거죠. 그 영업수익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면 그럼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도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KIFRS에서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 산출에 포함된 주요 항목과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또는 주석 공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산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에서 기업의 영업 성과를 반영하는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자, 조정 영업이익 등으로 해서 주석 공시가 가능하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요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 이 내용이 흔히 이제 우리가 잘 설명하는 예시로 드는 게 이런 겁니다. 흔히 우리가 화폐성 항목, 화폐성 항목, 그다음에 비화폐성 항목이 있는데 화폐성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상승한다든가 이런 화폐 가치가 변동을 함에 따라서 구매력 변동이 발생하는 항목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흔히 보면 이제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런 거 다 이제 화폐성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화폐성 항목에서 만약에 어떤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그런 환율의 변동 손익이 발생하면 환율 변동 때문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 있겠죠.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자, 이 이익과 손실은 기본적으로 이건 환율 변동 때문에 생긴 것이지 영업 활동을 하면서 생긴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영업 외 손익으로 반영합니다. 영업 외 손익으로. 영업 외 손익 항목이에요. 자, 이게 이제 기본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화폐성 항목 중에서
외화로 표시된 매출 채권이나 또는 외화로 표시된 매입 채무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자, 이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는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거든. 근데 그게 표시가 되기를 외화로 표시됐단 말이에요. 자, 이 외화로 표시된 매출 채권 매입 채무에서 환율 변동 때문에 어떤 손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되기로는 영업 외 손익으로 표시되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영업 활동에서 나왔던 매출 채권과 채무에서 발생한 거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영업 외 손익이기는 하지만 영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손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항목이 있으면, 자, 결국은 이것도 여기서 영업 성과를 반영하는 수익 항목으로, 수익 또는 비용 항목으로 볼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항목이 있으면 영업 외 손익이기는 해도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영업이익을 다시 한 번 더 산출해 봐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산출한 영업이익을 조정 영업이익이다 해서 그거는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지 말고 주석으로 한번 표시해 봐라 하는 겁니다. 표시해 봐라 하는 거예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한번 참고로 유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중단 영업 또는 중단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중단 영업 또는 중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여러 사업 부문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매각하거나 폐쇄할 때, 그것을 우리가 중단 영업 또는 중단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중단 영업 또는 중단 사업이 없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뭐 당기 순이익을 산출하는 이런 구조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구조로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중단 영업 또는 중단 사업이 있고 또는 중단되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계속 사업 이렇게 말합니다.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우리가 계속 사업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 사업이 있고 중단 사업, 중단 영업이 있고, 자, 이렇게 둘 다 있을 때는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거냐? 자, 일단 계속 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업이 일단은 더 중요하니까 계속 사업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자, 이거는 이제 계속 사업에서 나온 손익이다. 그래서 계속 사업 손익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까지는 계속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 밑에서 이제 중단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손익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최종적으로 당기 순손익을 산출하는, 자, 이런 구조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중단 영업 사업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보고하라고 하고 있느냐? 자, KIFRS에서는, 자, 중단 영업은, 자,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고, 처분 또는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고 엔드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에요. 처분 또는 매각 또는 매각 예정, 이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다음 중 하나, 자, 별도의 사업 계열이나 영업 지역 또는 별도의 사업 계열이나 영업 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또는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자, 이런 중에서 어느 하나에 속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중단 영업 손익은 다음에 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 금액으로 표시한다라고 했고요. 어떤 합계냐? 그 다음에 이 중단 영업 관련 수익 비용 등을 분석해서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세후 중단 영업 손익, 그 다음에 중단 영업에 포함된 자산 등을 순공정 가치로 측정해서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 자, 이 손익을 합계를 해서 다음에 합계를 표시한다 이거. 중단 영업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기업의 당기 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아까 한 개의 보고서 또는 두 개의 보고서 그런 말이 나왔죠.
만약에 이걸 별개의 보고서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이런 중단 영업은 어디에 표시하는 거냐? 둘 중에서 당기 순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표시하라라고 KIFRS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표현은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거의 유사합니다. 자, 중단 영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라고 하고 사업의 중단을 목표로 수립된 단일 계획에 따라서 기업의 일부를 일괄 매각 방식 또는 기업 분할 방식으로 처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분이란 말입니다. 자,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해서 처분, 그죠? 또는 상환, 또는 사업 자체를 포기한다. 자, 여러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뭐 전체를 다 외울 수는 없는 거고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 자, 구분하고 식별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중단 영업 계속 사업을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충족한다는 말이 있는데 자, 표현은 조금 다른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앞에 일반 기업 KIFRS에서 나온 내용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이 중단 영업에 대한 정의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중단 사업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 사업으로 발생한 영업 손익과 영업 외 손익을 모두 포함한 것을 중단 사업 손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업 중단에 들어가는 직접 비용하고 중단 사업에서 발생한 손상 자산에 대한 손상 차손까지 모두 포함한다. 다음에 법인세 효과 차감 후에 순액으로 보고한다. 법인세 효과까지 모두 다 가감해서 보고한다. 자, 다음에 중단 사업 손익의 산출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유용성은 영업활동의 성과 평가, 이건 당연한 거죠. 자, 기업의 미래 현금과 수익 창출 능력의 정보를 보여준다. 자, 수익 창출 능력 정보는 당연한 것이고, 자, 손익계산서만을 가지고 사실 미래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알기는 좀 힘들죠. 손익계산서하고 사실 현금 흐름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는. 자, 근데 어쨌든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도 일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과세소득의 기초 자료가 된다. 그다음에 임금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 조세 및 경제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의 한계점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재무제표 전체의 한계점입니다.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자산 평가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산 평가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돼 버리니까 결국은 이 주관적인 판단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가 완벽한 객관적인 그런 자료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관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 처리 방법의 선택에 따라서 경영 성과에 차이가 생기죠.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할 거냐, 뭐 총평균법으로 할 거냐, 이동평균법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매출원가 금액과 기말 재고 금액이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당기 순손익에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회계 처리 방법을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성과에 차이가 발생한다. 다음에 이 손익계산서에 표현되는 나오는 이 순이익, 당기 순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은 반영되어 있잖아요.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관리회계를 하면서 우리가 기회비용, 기회원가라고도 하죠. 이걸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이 재무제표에는 기본적으로 기회원가, 기회비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한계점이다. 그다음에 순이익과 현금 흐름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이익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익의 질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익의 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자, 현금 흐름표나 아니면 우리 뒤에 재무제표 분석 중에서 현금 흐름 분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면 또 나온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양식을 보면
일단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인데 중단 사업 손익이 없을 경우에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중단 사업 손익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차감하고 그다음에 매출 총이익, 다음 판관비, 그다음에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영업 외 수익과 비용,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당기 순이익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놨는데 지금 아마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글자가 작아서 조금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손익계산서의 일반적인 양식이다. 그런데 중단 사업 손익이 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기 보시면 매출액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쭉 같아 보이는데, 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까지는 다 뭐에 대한 내용이다? 계속 사업 부문에서 나온 수익과 비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손익이 나오고 계속 사업 손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까지 뺀 계속 사업 부문에서의 이익 또는 손실. 그러니까 이까지가 다 뭡니까? 다 계속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중단 사업 손익이 얼마다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갑니다. 법인세 효과는 얼마다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 중단 사업 손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주석으로 공시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당기 순손익이 순이익 또는 손실이 나오는 구조. 자,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두 개의 양식이다, 두 개의 보고서다 이렇게 말했고, 포괄손익계산서는 주석으로 공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 주석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괄손익계산서 해서 당기 순손익부터 출발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게 회계 정책 변경 누적 획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타 포괄손익 항목을 기타 포괄손익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마지막에 포괄손익 총 포괄손익을 계산하는 이런 구조로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요거를 주석으로 공시하라 라고 자,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KIFRS에서 이 포괄손익계산서의 양식인데, 자, 이게 이제 단일 보고서로 만들었을 때 이 KIFRS에서는 자, 단일 보고서로 할 수도 있고 두 개의 보고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니까 이 양식도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서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수익부터 해서 자, 이 수익 매출원가에 표시하고 여기 매출원가 나오고 물류원가 나오고 하고 보니까 여기는 비용을 기능별 분류법으로 비용을 지금 분류해서 손익계산서에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뭐 관계기업을 하는 거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기 순이익. 자, 지금 이제 한 단일 보고서니까 당기 순이익까지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거기에서 다시 또 기타 포괄손익 항목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으로 총 포괄손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자, 총 포괄손익까지 나오고 뭐 비지배 지분까지 포함한다. 표시해라 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던 적이 있는데 자, 그 내용이 그대로 손익계산서 양식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상 자,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손익계산서의 표시, 손익계산서 작성에 대한 그런 원칙을 KIFRS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